정부가 올해만 부동산 대책을 2번이나 냈는데 왜 서울 집값은 또 오르고 있을까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제 좀 잡히나 했는데 다시 오르네. 6월 627 대출 규제, 9월 97 공급 대책 정부가 연이어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거래는 되살 안 하고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죠. 정책이 분명히 작동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진짜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지도사 이현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3가지 핵심만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째, 2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른 근본 원인. 둘째, 정부가 앞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추가 규제 카드. 그리고 셋째, 이런 시장에서 개인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3가지를 알면 지금 시장의 방향뿐 아니라 앞으로의 리스크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부가 돈줄을 죄었으니 집값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627 대책이 발표된 직후엔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08%에서 0.27%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성동, 마포, 용산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불길이 번지고 지금은 강북 외곽까지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죠. 정책의 약효가 이렇게 짧았던 이유, 바로 시장 심리와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왜 오르고 언제 꺾일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책 변화의 방향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그럼 서울 집값이 다시 불타오른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2번의 대책, 왜 약발이 이렇게 빨랐나?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의 실체. 정부는 올해 들어 단 2달 간격으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2번이나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6월 27일, 바로 627 대출 규제 대책.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을 막았습니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은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켜야 했죠. 결국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 대비 1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가격 상승세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출을 막는다고 해서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를 꺾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있는 자산가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고 대출이 어려운 실수요자만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중저가 아파트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죠. 즉 돈줄을 죄었지만 수요 구조는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때 정부는 2번째 카드, 97 공급 대책을 꺼냈습니다.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이라는 대규모 계획이었죠. 정부는 이제 곧 집이 많이 지어질 테니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많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적다는 신호로 해석된 겁니다. 특히 내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폭발했습니다. 결국 정책의 선의가 공포심리로 바뀌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9월 한 달 만에 주간 상승률이 3배 이상 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627 대책은 수요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실수요까지 막아버렸고 97 대책은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두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
바로 단기 반짝 안정 이후의 급등 재현이었습니다. 2. 9월 이후 시장 반응 데이터로 확인된 서울의 역습. 정책이 쏟아졌지만 시장은 잠시 멈췄을 뿐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08%에서 0.27%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주간 지수 상승폭이 이렇게 커진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강남 3구뿐 아니라 성동, 마포, 용산 등 한강 벨트가 상승세를 이끌며 외곽의 도봉, 강북, 중랑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가 아파트 회복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동시 상승 국면이 다시 시작된 신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거래량입니다. 6.27 대책 직후 7월에는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9월 들어서는 7월, 8월 합계보다 많은 거래가 한 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망설이던 대기 수요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로 돌아선 겁니다. 이른바 패닉바이. 정책으로 잠시 눌린 심리를 오히려 폭발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 시점에서 정부의 두 번째 대책 9.7 공급 발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은 분명 시장 안정의 신호였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미래에 집이 많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집은 적다. 공급 발표 후 불안 심리가 오히려 확산됐고 매수세가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심지어 9월 마지막 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 상승폭을 키우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6.27의 돈줄 차단과 9.7의 공급 약속 모두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구조적 불안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수요를 눌렀더니 실수요자만 밀려나고 공급을 늘린다 했더니 희소성이 부각돼 가격은 더 오른 셈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정책 피로기 상태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고 대책 발표가 오히려 지금 사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역설적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정부는 이 흐름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 번째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카드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 정부가 꺼낼 세 번째 카드 초강력 3단 규제 시나리오. 지금 정부는 다시 시장이 과열된 신호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의 대책이 반짝 효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엔 훨씬 강도 높은 3단 규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규제 지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장, 보유세 강화. 이 셋은 서로 다른 영역을 겨냥하지만 동시에 시행되면 시장에 강력한 냉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1. 규제 지역 확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카드. 현재 투기과 열지구로 묶인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중심이지만 정부는 최근 급등한 성동, 마포, 광진, 동작까지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LTV가 40% 이하로 줄고 청약 자격 제한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한꺼번에 걸립니다. 즉, 대출 세금 청약이 동시에 잠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동을 묶으면 동대문이, 마포를 막으면 은평이 들썩이는 식으로 수요가 옆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거래 자체를 잠그는 카드.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허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초강력 장치입니다. 지정되면 매수자는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결국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완전히 차단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투기 수요를 즉시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도 큽니다. 거래 절벽, 시장 위축, 재산권 침해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보유세 강화, 세금으로 잡는 마지막 수단. 보유세는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는 세금,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사실상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카드가 실행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일부는 매물을 내놓겠지만 대다수는 그래도 서울 핵심지 한 채만 남기자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으로 이동합니다. 게다가 세금 부담이 전세금월세로 전가될 가능성도 높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세 번째 카드는 강력하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각 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겠지만 동시에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단순히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 구조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개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현명한 대처법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혼란 속 생존 전략 3가지. 이제부터는 정부의 다음 카드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입니다. 대출 규제, 공급 불확실성, 세금 강화 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부 지역은 더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원칙 있는 판단입니다. 1. 풍선 효과를 피하라. 규제의 그림자에 올라타지 마라.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때마다 투자자들은 아직 안 묶인 옆 동네를 찾아 이동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풍선효과 지역은 짧게 오르고 길게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규제가 옮겨 붙는데 시간차만 있을 뿐 결국 그 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지금 성동, 광진, 마포 등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지만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정책 리스크를 정면으로 맞는 행동입니다. 2. 패닉바이를 멈춰라.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착각. 대출이 제한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에 휩싸입니다.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진다. 정부가 또 규제하기 전에 빨리 사야 한다. 바로 이 심리가 시장을 다시 과열시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리대출 규제 세금이 동시에 강화되는 시기에는 가격보다 유동성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지금 무리하게 매수하면 오히려 향후 금리 변동거래 절벽세제 개편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현명한 선택은 빚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환 능력 안에서 감당 가능한 자산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3. 장기전으로 시야를 바꿔라. 정책보다 사이클을 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정책, 반응, 조정, 재반 등의 4단계를 반복합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도 조정 이후 재반 등 초입처럼 보이지만 이건 단기적 착시일 수 있습니다. 진짜 변곡점은 금리와 경기, 그리고 실제 공급이 맞물릴 때 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타이밍 맞추기가 아니라 체력 유지 전략입니다. 현금 흐름, 이자 비용, 보유세, 부담 등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최소 1에서 2년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리스크 방어 전략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책과 심리가 엇갈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규제는 댐이고 욕망은 물이다. 댐이 아무리 높아져도 물길은 다른 곳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읽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시장의 파도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시장 전개 3가지 미래, 3가지 대비 전략. 정부가 세 번째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인 지금 부동산 시장은 세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강도, 시행 속도, 그리고 시장의 심리 반응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펼쳐질 겁니다. 정책 지도사로서 저는 이 상황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예측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강력한 규제 동시 투입, 단기 냉각, 장기 관망. 정부가 규제 지역 확대, 토지거래 허가제, 보유세 강화 등 3단 카드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상승률은 눈에 띄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완전히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언젠가 풀릴 규제를 전제로 관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거래 절벽이 오히려 가격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 냉각 후 6에서 12개월의 관만기로 접어드는 패턴이 예상됩니다. 시나리오 B, 단계적 규제 플러스 DSR 강화, 풍선 효과의 재현. 정부가 한 번에 묶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대출만 순차적으로 조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자주 보였던 방식이죠. 문제는 이렇게 부분 규제가 시행되면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또 한 번의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성동이 묶이면 광진이, 마포가 막히면 은평이 들썩이듯 수요는 옆으로 퍼지고 전체 시장의 불안 심리도 같이 확산됩니다. 결국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 가격은 일시적으로 눌리지만 중저가 단지 중심의 국지 과열이 이어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규제가 적은 곳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시장은 다시 불안정한 방향으로 흔들릴 겁니다. 시나리오 C, 예고 후 단계적 시행,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국면. 정부가 즉시 규제를 실행하지 않고 예고형 카드를 꺼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까지 규제 지역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식의 발표죠. 이때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매도자는 물량을 거두고 매수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거래를 서두릅니다. 결국 정책 발표 이전에 가격이 더 오르는 선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규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순간 매수세가 급격히 식으며 단기 조정과 거래 급감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선과열 후정체 패턴입니다. 이 세 시나리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보다 시장 심리가 한 발 앞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언제 규제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호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느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정책의 파도에 휘말리지 않고 그 물결을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6. 정책 시사점 정리, 정부와 시장이 함께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 이제 흐름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보겠습니다. 두 번의 대책,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드러난 건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장과의 대화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정부가 직면한 상황은 단순히 집값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더 근본적입니다. 1. 단기 처방의 한계, 규제만으로는 심리를 잡지 못한다. 6.27 대책의 핵심이었던 대출 규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냈지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반등세가 시작됐습니다. 정책이 숫자와 한도를 조정하는 단기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단순한 금액 제한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가 필요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은 정부의 의도를 믿지 않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는 혼란에 빠지고 투기 수요는 그 틈을 노리게 됩니다. 2. 공급 정책의 실행력, 계획보다 현장 속도가 중요하다. 9.7 공급 대책은 분명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보다 언제 실제로 공급이 시작되느냐에 주목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5년, 10년 후의 청사진이 아니라 착공 시점, 인허가 절차, 입주 일정의 구체적 실행력입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실질적 공급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공급 정책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반심리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게 진짜 실행될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그건 이미 신뢰의 붕괴입니다. 3. 조세 금융 정책의 균형, 실수요자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보유세 인상, 대출 한도 축소 등은 분명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명확합니다. 세입자에게 세금이 전가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 신혼부부가 시장 진입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 강화와 금융 규제는 실수요자 보호 장치와 세트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 구입자에게는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식의 선별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일괄 규제가 아니라 정밀한 맞춤 조정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교훈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정부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 없는 규제는 풍선 효과를 낳고 실행 없는 공급은 불안만 키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대책이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흐름의 마지막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부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은 언제나 그 심리를 따라가며 뒤늦게 대응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은 정책의 속도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입니다. 정부가 신호를 낼 때 시장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규제도 단기 효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627, 97 두 번의 대책에서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수요를 조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 오히려 불안 심리가 자극됩니다. 결국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기대와 심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명한 자세는 정책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왜 강화되는지, 공급 대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변동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분명 또다시 새로운 카드를 꺼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책이 나왔는가 보다.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시각이 있어야만 다음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책은 시장을 멈추게 할 수 있어도 시장의 심리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 같은 파도가 반복된다. 지금까지 정책지도사 이연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보는 시야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진짜 하락 신호가 나타나는 3가지 지표를 데이터로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